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장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에 의해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무엇이든 시나 그림 그 밖의 것들을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의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더욱 중요해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즐겁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 도취와 자기 본의의 상태에 의해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의 감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 참여감, 일체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받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의존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느끼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고 무력하게 병든 또는 착한 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능력의 발달과 사랑의 대상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 또는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어린애는 어머니에게 가장 밀접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애착은 어머니와 어린애가 둘이면서도 하나였던 출생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출생은 어떤 점에서는 사태를 바꿔놓지만 겉에 나타나 있는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어린애는 이제 자궁 밖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독립의 정도가 높아진다. 그는 걷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세계를 탐험할 줄 알게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활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차츰 잃게 되고 그 대신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정신분석적으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죠.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는 이고가 없이 태어난다고 봤죠. 그런데 다른 정신분석 이론가들, 특히 관계 이론 쪽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셀프나 이고라고 부를 만한 것이 미약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학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들로부터 나중에 이고가 분화돼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하트만이나 자아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의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 태어날 때 미분화된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미분화된 매트릭스로부터 나중에 거기서 이드도 분화돼 나오고 이고도 분화돼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초기에 이고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보는 점은 같아요. 그럼 이고의 발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볼 때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대로 하면 이드가 자기를 발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부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그 타협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기능들이 하나의 이고를 형성해 나간다. 그래서 이고가 나중에 형성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트만이나 다른 근래의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은 처음에는 분화되지 않은 어떤 모체로 우리 분화되지 않은 심리적인 하나의 모체가 있는데 그 모체로부터 나중에 이드도 분화되고 이고도 분화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고가 점차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초기에는 없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생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비슷해요. 같은 거죠.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이나 많은 관계 이론 쪽에서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거나 셀프가 아주 미약하나마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프로이드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는 짐승으로부터 동물로 태어났다.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진화한다는 개념이고 대상관계 이론이나 어떤 다른 관계를 주장하는 많은 분석가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셀프나 이고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상태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지점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대인관계 쪽이나 셀프 사이콜로지나 이런 쪽에서 관계 이론가들 중에는 마치 이게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유아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입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인간의 구조를 너무 심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혼자 자각하고 있는 것이 태어나서 몇 주만 돼도 이미 그런 현상을 아이가 자각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있다라고 이미 관찰돼서 프로이드 얘기는 처음부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건 해석자의 주관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입증됐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 중에 일정한 부분은 독립되어 있지만 일정한 자아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 자기가 분리되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는 어떤 자기로서 처음부터 인정되느냐.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는 처음부터 심바이오스 상태, 이미 하나인 상태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심바이오시스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견해를 가지게 되면 정신분석 이론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코브세 이론이 초기에는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 있다가 나중에 셀프 사이콜로지로 발전하면서 여기서 초기에 심바이오시스였다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 이론 쪽에서 많은 학자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원시적이긴 하지만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아심리학자들이나 프로이드가 자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할 때 이미 자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뭐라고 부르느냐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자아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걸 원시적인 자아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원시적인 자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아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자아의 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미 자아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자아로 발전할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그게 초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처음부터 자아가 있다고 혹은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대상과 자기가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 현상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직
자아가 없어라고 보는 부분과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자아가 있어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면 이론 구성의 차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직 1살, 2살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직 부모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아이는 아직은 자아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얘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어떤 걸 못 느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아이 앞에 굉장히 부주의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에게도 미약하나마 자아가 있어서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이가 잘 보호되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쪽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이론상 그렇지만 어느 퍼스펙티브를 갖느냐에 따라서 프랙티컬리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저는 그게 자아가 있다는 그 말에 대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변성현 선생님이 지금 미술 치료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예술로 어떻게 치료가 되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술 치료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직 딴 생각을 하다가 아까 선생님이 읽으실 때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활과 관련된다. 이게 지금 번역이 지금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사활과 관련된다 했을 때 아까 지금 막 낮에 생각하던 게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게 확실히 치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치료적이 되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어머니 본능적인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분화되지 않고 그 이전에 어떤 굉장히 본능적이고 일차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언어 같은 그런 표현 방식과 그런 감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치료적이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에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친다면은 그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있다고 친다면은 어린애가 태어나서부터도 자아라는 게 어떤 단계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약하게나마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언어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가장 굉장히 본능적인 어떤 행위로도 이게 저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보통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초기 1년, 2년이라고 봐요. 2살까지 있었던 경험이 그 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인 성장이나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보는 것. 그래서 프리에더펄 혹은 프리버벌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정신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아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미분화된 어떤 매트릭스로부터 자아가 발달한다고 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보거나 그게 어느 순간에 말하자면 마가렛 말러식으로 인간의 심리적 탄생인 36개월에 그때 이제 독립된 인격이 어느 시점에서 그때부터 자아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12개월부터 자아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3개월부터 부를 것인가 다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 점차적으로 초기에는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아직 이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약한 그 상태가 잘 존중 못하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가 어느 정도 형성된
어떤 생명체 같으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이고가 아주 취약한 아직 이 형성 단계에 있는 이고가 적정하지 않은 인바이러먼트에 있게 되면 더 많은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은 미약하거나 형성 과정에 있는 이고 혹은 아직 초기에 발달하고 있는 이고라고 할 때 오히려 더 그 대상을 돌보는 사람이 더 신경 써서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은 모르니까 어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고 느꼈다고 하는 거가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아이들은 뭘까 어른들처럼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보호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그 자아라는 거는 그 어른들의 관점으로서 그게 자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가 자기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이나 또 어떤 그 발달된 행동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이제 아이들은 뱃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뭔가 그 긴장감이나 위협감이 오면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자아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심리학적으로 자아라는 어떤 정교한 의미로서의 자아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무리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어른들의 컨셉으로서의 이야기고 분명히 아이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그 어린 아이 시절의 정서를 건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재의 정서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재의 그 정서라는 게 어쩌면 어린 아이 시절에 그 뭔가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또는 표현되지 못하는 그 정서를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뭐랄까 그 어린 시절에 억압되어 있던 정서가 그 현재 상황에서는 마치 내 정서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꽉 막고 있는 하수 같으면 이렇게 뭔가 덩어리진 막 엉켜 있는 것들이 꽉 막고 있어 가지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질병처럼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응어리진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표현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원활하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지나치게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 이제 그거라 건다면은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나 이런 모든 치료들이 현재의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역할에서는 어,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그 조금 더 생각이 드는 문제는 지금 강 목사님 얘기를 듣는 또 거기 들으면서 생각되는 문제가 또 이 사활에 관련되는 이 사활에 대한 그 단어가 계속 지금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 현재의 정서를 건드리긴 하는데 이 생존과 관련된다는 그런 그 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초기 단계를 얘기하셨는데 미약 하나만 자아가 있다면은 그 어린애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생존의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의 문제 이게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그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술로 치료를 한다는 게 그때 그 정서를 닮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술이 계속해서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은 그거를 매체로 해가지고 예술 방식이 계속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아름답게 전시가 되지만 그건 사실은 생존의 문제랑 관련이 돼요. 그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은 그걸 반드시 쓸 필요는 없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린애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에 그 매체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 또 정서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은 꼭 그걸로 예술 방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태가 굉장히 세련됐고 아름답고 하지만 그게 치료적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단계 그 어린애의 그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생존의 문제, 환경과 내가 교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류를 못하고 죽느냐, 이 문제를 자꾸자꾸 연습시키기 때문이고, 또 그게 지금 감각 활동에 지금 예술 활동이라는 건 현재 감각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그게 또 치료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서를 다루긴 하지만 왜 이 사람은 많은 억압을 하고 살았을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전혀 억압이 안 돼서 굉장히 보드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자기를 표출해내고 있을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아까 사활이 걸린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겪는 불안의 근원이 출생에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죠. 그래서 출생 시점에서 이 세퍼레이션 과정에서 있었던 그 공포, 이건 사활의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모든 공포의 모든 불안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 입장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거리를 두긴 했지만 출생 시에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나 불안이 어쩌면 세퍼레이션 앵사이티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환경이 어떻게 잘 보호하고 안아주고 감싸주었느냐 하는 것이 그 경험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공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니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 자기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냐가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이데거 얘기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던져지는 순간에 있었던 이 공포, 이것을 그 당시에 아이는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 시점에 그것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초기에 이거는 바디 이고라고 봐요.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언어가 없었던 시절의 경험들, 그때의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바디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 상처받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이 신체화죠. 소마타이제이션의 근원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초기 상처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언어화되지 않고 언어로서 프로세스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신체에게 그걸 프로세스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체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체가 아플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실존의 공포라고 할까요?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겠죠. 그래야 여기서 극단화시켜서 아주 초기에 태어나는 순간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론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겪게 되는 이러한 실존적인 불안이나 공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힘들어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 또는 환경이 이러한 아이가 안정되게 이 세상을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혹은 아이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